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건축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안병관입니다. 자, 11월 1일 날 우리 서울시 7급 기출문제, 7급 시험이 있었죠? 일단, 시험 보시느라고 좀 고생하셨고,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겠죠? 결과는 항상 늘 겸손하게, 제가 늘 강조하듯이 늘 겸손하게 결과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노력했던 것들,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자, 25년 11월 1일 날 시행했던 서울시 7급 기출문제, 건축구조학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풀이 전에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론 파트 일반사항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일반구조에서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토질, 기초, 조적 다 안 나왔고, 용어에서 중목구조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24년 서울시 기출 7급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형태만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좀 나온 문제였고, 구조역학에서 총 4문제가 나왔는데, 캔틸레버 라멘 구조에서의 수평 변이. 이거 수험생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간단한 트러스에서의 지점 반력을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풀어봤으니까. 보의 최대 인장 응력. 인장 응력은 A분의 P 또는 단면계수 대비 최대 힘 모멘트. 그거죠? 휘 응력과 인장 응력 같이 발산되고. 캔틸레버 보의 처진 및 처진각. 이 캔틸레버 보의 처진 및 처진각. 이것도 보면은 사실 어려운 거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그냥 공부했던 것들. 자, 그리고 하중비 내진에서 이제 설계 하중 편에서 2문제, 내진 설계에서 2문제가 나왔는데, 풍하중 산정은 기본 방침은 이거는 많이 기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공하중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시공하중이 우리 KDS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22년 개정이 되면서 시공하중 편이 탔죠. 시공하중과 홍수하중이 들어왔죠. 그때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시공하중이 이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좀 나올 겁니다. 아마 홍수하중도 조만간 시험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내진 설계에서 이 반응 수정 개수를 묻는 문제, 좀 안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반응 수정 개수 문제는 사실 애워야 되죠. 50여 가지 이상의 그 반응 수정 개수를 애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한번 나왔고요. 그래도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시간 이력 해석에서의 설계 지진파의 결정, 이것도 기출 문제에 많이 출제됐던 문제들이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총 8문제가 나왔죠. 상당히 많은 비중이 나왔습니다. 강도 감소 개수, 인장이냐 압축이냐 또는 변화 구간이냐, 그거에 대한 강도 감소 개수. 이 강도 감소 개수가 또 나왔습니다. 이 휨 부재에서 변화 구간 단면에서의 강도 감소 개수를 계산해내는 것.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FI가 400 이하일 때는 쉽게 풀 수 있었죠. 근데 FI가 그때 500 나왔죠. 500. 그래서 4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강도 감소 개수, 변화 구간에 대한 강도 감소 개수를 구하는 문제.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적용해주는 개수만 좀 다를 뿐이야. 자, 그리고 압축 부재에서의 주철근의 최소 개수. 얘는 기사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건축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전단 설계에서의 전단 강도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사항들. 이것도 너무 쉬웠던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벽체 기초 옹벽편에서 기초판의 설계 일반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따라간다고 했지? 다시 말하면 강도 감소 개수를 적용하지 않는, 그치? 개수하중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용하중 상태에서의 말뚝의 배치라든지 말뚝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기초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표준 갈고리의 가공, 이것도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된 문제. 사용성 설계에서의 최대 허용 처짐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워낙 그 사용성 설계에서의 우리가 그 활화중 조건 하에서
이제 비구조 요소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느냐. 예.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네 가지로 이제 구분되는 그런 최대 허용 초짐이 있었죠. 그 기준에 관련된 문제였고. 묵은 콘크리트 설계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인데, 사실 이 묵은 콘크리트는 우리가 구조용 콘크리트로 이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묵은 콘크리트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8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강구조 편에서 총 3문제가 나왔는데, 인장재의 강도 저항 계수, 예. 우리가 총단면 항복이냐 아니면 유효 순단면의 파단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압축이냐 휘임이냐 다 0.99, 전단이냐 0.75, 그죠?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제 단면의 분류에서 우리가 강제 단면을 우리가 조밀 단면과 비조밀 단면으로 이제 구분을 하죠. 과거에는 컴팩트냐 뭐 비컴팩트냐 이렇게 딱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밀 단면이냐 비조밀 단면이냐에 따라서 좌구를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국부좌구를, 그치? 국부좌구를 발생하지 하는 조건들, 하지 않는 조건들. 그래서 뭐 탄성 한계 비지지 길이에 대한 한계값, 폭투 갭이 한계값, 뭐 소성 한계에 대한 폭투 갭이 한계값, 각각에 따라서 단면을 구분하고 있죠. 그런 문제였고, 용접과 볼트의 병용, 이것도 기출 문제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20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자, 문제 1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묵은 콘크리트가 나오는데, 구조용 묵은 콘크리트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기둥에는 묵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둥 부위에는 반드시 철근이 들어가야 됩니다. 철근이. 왜냐하면은 이제 압축력을 받게 되면은 순수 압축력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로 충분한데, 이제 좌골이라는 개념이 따라가죠. 그치? 기둥의 뭐 세장비에 따라서 좌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휘목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휘목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자, 구조용 묵은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는 우리가 15MPa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건축 구조에서는요,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18MPa 이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18MPa. 그래서 구조용 같은 경우에는 18MPa짜리 슬럼프 150mm, 120mm. 그래서 2호에 18에 보통 120mm 정도 슬럼프를 갖고 있는 레미콘 호칭 강도죠. 호칭 규격. 이 정도 굵은 골지 최대치수 콘크리트의 강도, 슬럼프 치. 이 정도의 묵은 콘크리트를 현장에서는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8MPa. 틀렸죠? 자, 철근에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지금 묵은 콘크리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 기준이기 때문에 철근의 강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철근은 필요하겠지. 이럴 때는 고려하겠죠. 인접한 구조용 묵은 콘크리트 요소 사이에서 인장에 의한 휨의 연속성은 없다. 이 휨이라는 자체를 묵은에서는 이제 콘크리트가 휨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인장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 때문에 휨에 대한 연속성은 보지는 않습니다. 없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묵은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죠. 잘 안 나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 2번이에요. 이거 문제 2번 딱 보게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 사용성 설계 기준에 대한 최대 허용 처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부터 라까지 순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였지. 총하중이 아니라 활하중에 의한 최대 허용 처짐. 자, 과도한 처짐에 손상되기 쉽고요. 손상되기 쉽고 비구조 요소 또는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는 그런 평지붕이에요. 평지붕. 우리가 이 평지붕을 우리가 180분의 1로 보죠. 180분의 L. 이때 L은 경관이죠. 경관. 경관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문자로 표현하기 좋습니다. 이거 활화중이고, 이거는 라이브로드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과도한 초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이번에는 바닥이지. 바닥. 평지붕보다는 바닥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더 이제 빈번하다 보니까 평지붕보다는 바닥이 처짐에 대한 기준이 더 강화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의 절반입니다. 360분의 L. 자,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한 평지붕, 지붕이라든지 바닥. 마찬가지 지붕이나 바닥.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 처짐 중에서 비구조 요소를 부착된 후에 발생하는 처짐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손상이 되기 쉽고, 지금 부착했죠? 부착한. 그리고 이 밑에 걸 보면 손상될 염려가 없으니까 하중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거든. 그쵸? 예. 그리고 부착한.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조금 처짐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게 480분의 L. 얘가 절반이니까 240분의 L. 그래서 180, 360, 480, 240. 이 순서로 찾으면 되겠죠. 보기를. 180, 360, 480, 240. 그래서 180, 360, 480, 240. 예. 정답이 이제 1번을 이제 선택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짐을 계산하지 않을 때 최소 슬라브 두께도 그때 상당히 중요했죠. 20분의 1부터 해가지고 있죠. 그런 거. 예. 그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강구조 연결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전단 접합에는 용접과 볼트 접합을 조합해서 하중을 분담시킬 수 없으며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원래 우리 강구조 연결 기준에서 이 그러니까 접합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은 용접과 볼트가 병용이 안 됩니다. 그쵸? 예. 만약에 같이 두 개가 혼용이 됐다고 했을 때, 혼용이 되었을 때, 볼트는 아예 제외해버리죠. 모든 하중은 용접이 부담한다. 그래 돼 있지. 그치? 근데 그 단서 조항에 전단 접합 시에는 혼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예. 전단 접합에만 혼용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 1번이.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사실 이건 건. 자, 고정의 볼트 중심 간의 간격은 2.5D. 직경이 2.5배. 고전형 볼트의 구멍 중심에서 볼트 머리 또는 너트가 접하는 부재 연단까지의 거리는 볼트 직경의 12배 또는 150mm. 응력을 전달하는 필리 정제비 최소 사이즈는 필리 치수 S에 대해서 10배 이상 또는 30mm 이상.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정답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단 설계 관련된 문제였는데, 자, 철근 콘크리트 전단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람다는 계수, FCK, 압축 강도, BW 복부의 폭, D는 이제 유효 깊이겠죠? 자, 전단력과 힘 모멘트만을 받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단면에 의한 전단 강도. 자, VC는 뭐죠? 6분의 1 콘크리트 개수가, 경량 콘크리트 개수가, 루트 FCK, 그리고 부재의 단면을 곱하면 되죠. 이게 콘크리트가 받고 있는 전단 강도죠. 그리고 철근이 받고 있는 전단 강도도 있죠. 우리가 철근의 간격이 일단 결정이 될 거야. 전단 철근에 대한 간격이. 간격 대비 철근의 양. 철근의 강도가 있어야겠지. 그리고 철근의 길이가 중요하지. 철근의 길이. 전단 철근에 대한 길이. 그죠? 이 두 개를 합치는 게 우리가 공칭 전단 강도죠. 공칭 전단 강도. 여기다가 강도 감소 개수 0.75를 곱해주게 되면 설계 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공칭 전단 강도는 콘크리트가 받고 있는 거, 철근이 받고 있는 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오는 게 공칭 전단 강도. 맞죠?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단면의 공칭 전단 강도는 VC 플러스 VS의 합이다. VN. VN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네, 정확히. 자,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 강도 VC를 결정할 때 구속된 부재의 크리프. 크리프는 하중 증감 없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형이 지속되는 현상. 그죠? 건조 수축. 상당히 소성적인 변형 방식이지, 비탄성적인. 이 크리프하고 건조 수축은 상당히 관계가 깊죠. 인한, 이거 두 개로 인한 축방향 인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했는데 고려합니다. 고려한다. 틀렸지? NG.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보부재의 경우 스트랩의 전단철근의 설계기준 항복 강도는 50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500메가파스칼을. 근데 선부재라든지 벽체 어떤 그런 부재들은 600까지는 가능하더라. 했지. 자, 우리가 이 기본적인 공식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전단 강도를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 이 VC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건이 3가지가 있다 그랬어. 자, 첫 번째. 크리프 건조수축 영향 고려한다. 크리프 건조수축에 대한 영향, 얘네들은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보부재라든지 이런 부재들이 기둥부재라든지 단면이 약간 이렇게 경사져가지고 단면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기둥도 마찬가지. 기둥도 단면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단면이 변하는 이런 부분들, 경사진 부분들. 그래서 경사진 부분, 그런 단면들. 그런 단면들에도 경사 부위에서도 휘임 압축력. 이거 고려하라는 거잖아. 얘도 고려한다. 그리고 세 번째. 루트 FCK.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에다가 제곱권 시켜주는 거. 얘는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8.3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면 안 된다. 8.4죠, 8.4. 8.4를 제곱을 해놓으면 약 70 메가파스칼이 조금 안 되지. 그래서 이 조건 3가지까지 이제 전단 설계에서 좀 공부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됐고요. 문제 5번. 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L이고, L로 같은 캔틸러버 AB가 있답니다. A는 자유단에 집중가중 P가 작용하고 있고, B단에는 자유단에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다. M이.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게 보면, 지금 길이가 L이고, 하나는 지금 집중가중 P가, 이게 지금 A에 대한 캔틸레버. 길이가 똑같이 L이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단부에 모멘트가 잡혔다는 거지. 모멘트가. 이게 우리가 지금 캔틸레버 B다. 이때 휨 강성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 아이로 휨 강성이 동일하다. 동일할 때 자유단에서 A단의 처진 각을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처지 변형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이때 이 처진 각, 이 세타 A라 그러고, 자유단에서 B가 이제 처지겠지. 이렇게. 이 처진 양, 이걸 람다 B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관계를 어떻게 구하냐 했지. 자, 세타 A는 뭐지? 우리가 처진 공식, 정전 구조물의 캔틸레버의 처진 공식, 이게 뭡니까? 2I분의 PL의 제곱이죠. PL의 제곱. 그치? 그리고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처진 양을 구하는 거, 2I 대비 모멘트 L의 제곱이죠. 모멘트 L의 제곱. 그치? 이 두 가지를 모르게 된다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암기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타 A, P, 그리고 모멘트, 람다 B, 이거의 관계란 말이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 두 개가 똑같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휨강성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이 EI는 이제 위치만 바꿔주게 되면은 세타 A, PL의 제곱. 이 EI는 처짐의 B, 모멘트 L의 제곱. 이게 똑같죠? 그러면 이게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PL의 제곱, 세타 A, 람다 B, 모멘트 L의 제곱. 어차피 L은 똑같으니까 약분이 돼버릴 것이고, 지금 보니까
집중 하중과 모멘트가 지금 다 분모로 좀 빠져 있네요. 그러면은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지, 대각선으로. 그치? 그래서 얘는 되는 거지. 세타 A, 뭐 P, 람다 B, 모멘트.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인가요? 네. 네, 2번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문제였는데, 요거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네. 이 처진 공식. 처진각과 처진 공식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겠지. 특히 정정 구조물에서. 네. 단순보 집중 하중일 때, 단순보 등분포 하중일 때, 캔틸레이버 집중 하중일 때, 캔틸레이버 등분포일 때, 캔틸레이버 모멘트일 때까지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됐고. 자, 문제 6번. 이번에는 이제 기초판 설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초판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말뚝기초에서 기초판 설계에서 말뚝의 반력은 어디? 말뚝 중심에 있다고 가정을 해서 뭐 전단이라든지 압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하게 돼 있죠. 힘 모멘트라든지 마찬가지. 할 수 있다. 기초판의 밑면적 산정 시 고려하는 힘과 힘 모멘트는 개수 하중을 이제 사용한다겠습니다. 기초판의 밑면적 산정, 밑면적의 지금 크기를 구하는 거잖아. 밑면적의 크기를. 면적 대비 상제 하중, 기초판의 자중을 포함한 상제 하중은 우리가 허용보다는 작아야 했단 말이죠. 허용보다는. 그쵸? 예. 이 허용 지지력은 집안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기초판의 뭐 어떤 크기라든지 재원, 그리고 상부 구조물의 어떤 하중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볼 수 있을 거고, 그치? 얘가 지금 미지수를 한다 하면, 뭐 A는 작아지면 되겠지. 그쵸? 근데 이때 A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판의 크기를 산정할 때는 우리가 허용 응력 설계를 합니다. 허용 응력을. 다시 말하면 사용 하중을 적용한다는 거야. 사용 하중을. 예, 개수 하중이라는 거는 이제 하중 개수가 들어가죠. 하중 개수가. 개수 하중이 들어가서 강도함수 개수 곱하게 되면 강도 설계가 되는 거고. 근데 기초판의 크기를 구할 때는 허용 응력을 적어요. 그래서 사용 하중을 사용해야 되겠더라. 2번이 틀렸지. 뭐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자, 기초판에서 전단역에 대한 위험 단면의 위치를 정할 때는 원형인 콘크리트 기둥은 같은 면적을 갖고 있는 정사각형으로 우리가 치환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취급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기초판의 윗면에서부터 하부 철근까지 깊이는 이제 우리가 얕은 기초일 때는 150mm, 깊은 기초, 말뚝 기초일 때는 300mm까지 이상 한다. 사실 이 말도 좀 바뀌어야 돼요. 직접 기초가 이제 얕은 기초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말뚝 기초가 깊은 기초로 좀 용어를 조금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자, 정답은 2번이었죠. 2번.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이게 목재 관련된 이제 용어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24년 7월달 7급 시험 문제도 똑같이 그때 11월 2일 날 시행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하루 차이밖에 안 나지. 예, 그 문제랑 아주 비슷합니다. 건조 사용 조건. 지금 여기서 옳은 걸 찾는 거지. 옳은 거. 자, 건조 사용 조건이라는 거는 건조대, 목조가 건조를 시켰지. 건조를 시키는 이유는 목재의 뒤틀림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목재를 건조시키는 거지. 예. 건조를 시키는데 우리가 건조를 12%를 시킬 거냐, 15%를 시킬 거냐, 19%를 시킬 거냐. 그래가지고 KD 12, KD 15, KD 19. 당연히 이하입니다, 이거는. 이하. 예. 12%, 15%, 19% 이하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목재의 사용 조건 중에서 건조 사용 조건. 19%를 초과하게 되면은 생재가 돼가지고 수분 사용 조건이 되는데,
건조 사용 조건은 함수율 15%가 아니라, 평형함수 15%가 아니라 19% 이하지. 이거지, 이거. KD 19. 19%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 및 습도에 대한 조건. 틀렸죠? 자, 경골 목구조. 경골 목구조면 공칭치수. 공칭치수라는 거는 우리가 설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5의 배수로 이제 하는 치수죠. 제재치수는 대패 마감 전, 실제 치수는 이제 대패 마감하고 난 후지, 최종 치수지. 그리고 공칭치수는 25의 배수로 한다는 거야. 25의 배수. 그래서 공칭 두께가 40mm라는 자체가 일단 성립되지 않아요. 예. 50mm면 50mm, 뭐 75mm면 75mm, 뭐 25mm, 25mm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공칭 두께가 40mm 자체가 일단 틀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50mm지. 그리고 실 두께 38mm. 실제 치수지 이거는. 얘는 공칭 치수, 실제 치수. 건조 규격제로 된 목구조. 틀렸죠? 자, 공칭 치수. 아까 50의 배수가 아니라 25의 배수라 그랬죠? 25의 배수. 25의 배수. 25의 배수로 이제 편하게 부르기 위한 그런 어떤 치수가 되는 거고요. 틀렸죠? 자, 중목구조 나오지. 그치? 25의 배수가 맞죠? 이거는. 그치? 125 by 125, 실치수 114에 114. 이게 우리가 중목구조. 중목구조. 예전에 이게 대형 목구조가 이제 중목구조로 바뀌었죠, 용어가. 그죠? 바뀐 내용이 24년, 25년 연속 나왔습니다. 연속. 앞으로 안 나오겠죠? 예. 정답이 4번이었어요. 자, 문제 8번입니다. 문제 8번은 이제 구조역하게 나오네요. 자, 보기와 같은 트러스, 아주 간단한 트러스가 있는데, A지점. 이게 A지점이네. C지점. C지점. 이게 B지점이고. 이때 Y축 방향이니까 이제 세로 방향이겠죠? 세로 방향. 반력과 RAY, RCY. 반력이 여기에서 이렇게 RAY. 여기에서 이렇게 RCY. 둘 다 힌지니까, 하나는, 여기서 지금 하중이 2.7톤, 2.7kN, 2.7kN이 지금 작용하니까, 뭐, 우리가 하중을 이제 그 반력을 설명할 때 뭐, 왼쪽에서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보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볼 필요도 없지,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졌으니까. 지금 내려 당기니까 하나는 받치고 있고 하나는 잡아 당겨야지 이게 구조가 안정하겠지. 정전 구조가. 안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력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HA, 뭐, HB라고 합시다. 일단, 하향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 외력. 2.7kN이 두 개 있으니까 5.4kN이겠죠? 전단력의 합은 제로다. 수직력의 합은 제로. 자, 그러면 수직력이라는 거는 일단 RAY 플러스 RCY가 5.4가 나와야겠죠, 일단. 단위는 생략할게요, kN. 자, 일단 이게 나와야겠지. 그치? 근데 미지수가 지금 3개란 말이야. 4개란 말이야, 4개. 4개. 4개인데 우리가 식 3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식 3개 중에 한 개를 적어 봅시다. 호리젠틀에 대한 뭐 수평력의 합은 제로. 이거 가지고 뭐 HA 플러스 HB는 뭐 0이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모멘트 C점에다가 모멘트를 딱 잡아놓고 외력을 다 돌려보면 모멘트의 합력은 제로. 자, 모멘트 C점의 합력은 제로. 일 때 C점에 잡아놨으니까 이 두 개 미지수 다 소거돼 버리겠지. 자, 그래서 일단 H점의 반력 HA. 떨어진 거리가 여기서부터 거리가 2m네요. 2m인데 방향 봐야죠.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값 있고, 그 다음에 이 RAY는 수직거리가 제로죠. 그러니까 없는 거지, 모멘트가. 예. 그리고 2.7kN, 2.7kN이 0.8m에서 0.8 플러스 1.8m에서 지금 두 개가 지금 시계 방향 작용하고 있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를 갖고 있는 모멘트겠지. 플러스 2.7kN이 0.8m에서 플러스
2.7kN이 0.8 가고 1.8m 더 가죠. 이렇게. 이게 합력이 제로. 그치? 그래서 이것들 다 이항해서, 얘를 이항할까요? 얘를? 이게 마이너스 값을 없애보고 싶으니까. 이항해서 구하게 되면은,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면은, HA가 얼마 나옵니까? HA가, 얼마 나왔어요? 4.59kN 나옵니다. 플러스 값으로. 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이 방향, 이 맞구나.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죠? 요걸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HP 구할 수 있겠지? HP 구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4.59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4.59. 얘가 4.59.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됐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란 말이야, 이거. RAY, RCY. 그쵸? 예. 자, 그래서 우리 트러스에서 이 지점, 이제 이것들 다 좀 지워버릴게요. HA 이건 다 지워버리고 조금 얘기를. 이 부분에서 이 절점만 따지고 보자고, 이 절점만. 이 지점. 이 지점에는 지금 당기는 힘이 있었고, 올리는 힘이 있었지. 예. 그리고 이 힘과 이 부재력은 두 개를 합쳤을 때 0이 나와야 되겠지? 이 절점에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서 지금 부재력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이게 FAB야. 포스 AB. 그치? 자, 우리가 수평력에 대해서는 코사인을 적용한다. 수직력에 대해서는 사인을 적용한다. 포스 AB. 결국에는 이 포스 AB 코사인 세타하고 HA 가겠지? 두 개가. 그리고 이 RAY하고 이 F 포스 AB 사인 세타가 값이 같을 거란 말이야. 힘의 평조건 인식이 맞아야 되니까. 그치? 여기까지는 이제 지점 반력을 구하는 그 과정이었고, 좀 지워버릴게요, 여기는. 자, 네 번째. 이 HA가, 아까 우리가 4.59라고 구했잖아요. 4.59. 4.59가 포스 AB의 코사인 세타 값이랑 똑같아야 돼. 그치? 수평력의 합력은 제로여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 코사인 세타는 뭐지?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빗변분의 밑변. 그치? 빗변분의 높이야. 그러니까 빗변이 얼마야? 밑에가 0.8, 1.8, 0.4니까 여기가 3m거든요. 여기가 총. 3m고 여기가 2m란 말이지. 2m. 그래서 3의 제곱, 2의 제곱을 합치게 되면은 3의 제곱, 2의 제곱, 루트 대비 수평 길이 3m죠. 이게 코사인 세타가 이게. 그치? 그래서 FAB는 따라서 포스 AB는 4.59에다가 곱하기 얘를 역수로 취하면 되겠지. 3분의 9, 4니까 루트 13. 포스 AB가 이렇게 나오네요. 포스 AB가. 따라서 그리고 다섯 번째 RAY하고 포스 AB 사인 세타가 동일하니까. 그치? 포스 AB는 이거지. 4.59. 3분의 루트 13. 사인 세타는 얼마야? 사인 세타는 루트 13분의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대비 높이의 길이잖아. 그치? 빗변분의 높이니까. 그래서 이게 2가 되지. 2. 그래서 곱하기 루트 13, 2. 그러니까 루트 13은 약분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약분이 돼버리니까. 계산기를 못 쓰는데 루트 13은 어떻게 계산하냐 물어보면은 그렇게 출제위원분들이 계산 안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3분의 2 곱하기 4.9잖아요. 얘를 계산해 보면은 3.06이 나옵니다. 킬로뉴턴. 플러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3.066을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풀어주게 되면은 CY는 5.4니까 34가 나오네. 2.34 킬로니우턴. 힘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3.06, 2.34. 3.06, 2.34. 예,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예. 1분 안에 풀기는 힘들겠지? 예. 하지만 다른 문제가 워낙 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시간을 좀 세이브 시키고 이런 구조역학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7급 문제에서는요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꼭 감안하셔가지고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알았죠? 정답이 2번 맞지? 예. 자, 그리고 9번 문제요. 9번. 자, 9번 문제는 이제 강구조 편이었는데 하중저항계수 설계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자, 강구조 하중저항계수 설계의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F8T 등급의 고전력 볼트 최소 항복 강도, 4.6 등급의 일반 볼트 최소 항복 강도. 사실 제가 만약에 출제 위원했다면 저는 이런 문제는 안 냈을 겁니다. 일단 일반 볼트는 건축 구조물에서 잘 쓰지는 않아요. 대부분 고전력 볼트 이상을 쓰기 때문에. 근데 뭐 구조기능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리고 F8T, F10T, F13T. 최소 항복 강도가 우리가 최소 항복 강도가 어떻게 돼 있냐? 최소 항복 강도가 FY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하나 있어. FU. 강구조에는 이 포스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써야죠. 얘는 항복이고 얘는 인장 강도야. 그래서 F8T는 70% 정도로 봅니다. 80%. 그래서 이게 640. 인장 강도는 다 보는 거지. 800. 이게 프릭션 그립 볼트 800메가파스칼의 텐자일. 그러니까 인장 응력을 800메가파스칼 받고 있는 마찰형 지압 볼트라는 얘기야. 그죠? 예. 마찬가지 이것도 90, 900, 1000 보면 되는 거고요. F13T 같은 경우에는 1170입니다. 1170. 그리고 1300. 그리고 일반 볼트 4.3이 있거든요. 4.6 등급. 이제 여기는 이제 하이텐션 볼트고요. 고단자 볼트. 얘는 일반 볼트야. 그래서 이게 240이고 400입니다. 우리가 240, 400 요거는요. 철근 항복 강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암기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400메가파스칼 항복 강도. 240. 숫자가 참 그래도 알기는 좀 아름답죠? 외우기가 편하죠? 그래서 240 항복 강도 400메가파스칼 인장 강도입니다. 그래서 F8T 고전력 볼트 최소 항복 강도는 640. 일반 볼트 최소 항복 강도 240. 두 개 다 맞습니다. 설령 이걸 몰라도 됩니다. 왜? 다음 보기가 중요하거든. 자, 총단면 항복에 대해서 설계 인장 강도, 인장 저항 개수는 0.90. 이걸 우리가 쉽게 많이 공부했잖아. 그쵸? 예. 자, 유효 순단면 파단에 대한 강도 저항 개수, 인장 저항 개수는 0.75죠. 0.75. 예. 그래서 일단 4번이 일단 틀린 답. 틀립니다. 그래서 설령 1번과 2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쉽게 정답을 4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출제위원들의 어떤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문제 풀면서. 자, 문제 10번. 자, 비합성 압축부재 단면이 있는데 압축부재 단면이니까 기둥이죠. 기둥. 자, 700에 500짜리 700에 500짜리가 있었다고 합시다. 기둥이. 자, 주군이 있었겠지. 이렇게 몇 개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계산해 봐야 되니까. 일단 넣어놓고. 이게 지금 얼마라고?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서 이게 지금 700에 500. 500짜리인데, 기둥에 지금 D32mm가 있답니다. D32mm가. D32mm가. D32mm가 있었는데, 이게 개수가 퀘스천 마크야. 몇 개인지 모르겠어. 몇 개?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N 다시 D32mm. 그죠? 근데 AS량이 800mm의 제곱이라겠습니다. 스퀘어 밀리미터. 그러니까 이 32mm 철근 하나의 단면적이 지금 800mm의 제곱이랬던 거야. 사실 이게 AS를 표현하는 자체가 문제에서는 약간 좀 논란거리가 좀 될 수 있어. 왜냐하면은 보통 이거 A1으로 표현하거든요. A1. 철근 하나에 대한 단면적이거든. 그래서 32mm 철근 단면적이 794mm가 돼요. 밀리미터의 제곱인가 돼요.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약 800mm 이렇게 아마 했을 거야. 이렇게. 저는 이제 794mm 이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800mm가 하나의 철근의 단면적이구나 이제 이렇게 유출했었는데 아마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시험에 출제하기로는 하나의 단면적이 800mm의 제곱이라고 했을 거예요. 일단 최소 철근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압축부재, 비합성 압축부재 철근 B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ST 0.01에서 0.08이었잖아요. 그치? 예. 그러니까 1% 내지는 8% 사이에서 철근 배근을 하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값이니까 우리가 이것만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대 철근 비가 되는 거고, 최소 철근. 근데 이 철근비라는 거는 단면적 대비 철근의 양이야. 철근의 양. 그쵸? 그러니까 철근의 양이 여기 0.01이고 단면적 나와 있을 거고, 그럼 철근에 대한 필요한 양은, 소요 철근 양은 나오겠지, 당연히 값이. 얼마야? AS는 0.01 곱하기 BD니까 500에 700 곱해주면 되겠죠. 이거 풀어주게 되면 3500 나오거든요. 저거 이렇게. 근데 제가 아까 드렸단 말이 뭐였냐면 AS량을 쓰니까 여기다가 AS량을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안 됩니다. 하나의 철근에 다니는 단면적이. 그래서 총 단면적은, 철근의 총 단면적은, 그치? N 곱하기 800mm일 거 아닙니까? 그치? 하나의 철근 얘기니까. 요게 총 3500이 필요하다는 거야. 3500이. 따라서 N은 800 대비 3500이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은 48에 32, 4.xx 나올 거란 말이야. 예? xx까지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5개가 딱 나와버리지. 4.xx개를 배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5개. 무조건 반 올리면 하면 됩니다. 올리면 됩니다, 올리. 그래서 정답은 5개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약간 조금 NG입니다, 이게. 이것만 조금, 이 단어만, 이 표기만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해놨다 하면 아마 문제 풀기에는 아주 쉬웠을 것 같아. 이 AS량은 전체 철근에 대한 철근량이 아니야. 그치? 하나의 철근에 대한 철근량이야. 철근 단면적이야. 그죠? 자, 이렇게 풀어봤고. 자, 11번.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표준 갈고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지. 우리가 표준 갈고리 주철근과 띠철근 또는 스트랍으로 구분하고 있죠. 자, 일단 갈고리의 종류는 90도 갈고리, 135도 갈고리, 180도 갈고리 3개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주철근에 대해 해당되는 거, 그 띠철근 또는 스트럽, 늦근 스트럽에 해당되는 것들. 자, 주철근의 갈고리는 90도 갈고리, 180도 갈고리 2개밖에 없죠. 그치? 이게 우리가 12D. 그리고 4db에 60mm죠, 이거.
65mm.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은 조적에서는 이게 60mm거든요. 보강 조적 쪽 그 강도 설계법이 그 세칙에서는 이게 60mm거든요. 여기서는 65mm죠. 맞지? 아, 이게 60mm네요. 아, 이게 너무 헷갈려요, 저는 이게. 60mm. 60mm입니다. 얘는 없지. 자, 띠철근에서 90도 갈고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얘가 16mm 이하일 때, D 19mm 이상일 때, 다시 말하면 19mm, 22mm, 25mm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사실 16mm 이상 그 19mm부터 이렇게 갈고 이게 띠철근 스트럽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짜 아주 거대한 매시브한 건축물 아니고서는 저는 13mm까지 써봤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16mm 또 제가 그 늦은 띠철근 안 써봤습니다. 그 정도 캐파 있는 그 정도는 제가 시공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럴 때는 6D, 이럴 때는 12D입니다. 그리고 180도 갈고리 여기는 없죠. 여기 6DB 그냥.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응? 자, 우리가 이 기준만 알게 되면은 이거 뭐 푸는 거야 물지도 아니죠. 자, 90도 갈고리, 반원 끝에서 4D 이상 또는 60mm 이상. 주철근에 대한 거네요. 주철근. 자, 90도 갈고리, 12D. 4D, 6D는, 60mm는 지금 180도 갈고리에 해당되는 거지. 틀렸죠, 이거. 주철근 180도는 12D. 틀렸지. 그럼 기억 니은 틀렸으니, 뭐야. 이게 보기가 잘못됐네요. 기억 니은, 기억 디귿. 1번이 기억 니은, 2번이 기억 디귿, 니은 리을, 디귿 리을. 그래서 정답이 4번이겠네? 그치? 무조건. 자, 스트럭과 띠철근의 90도 표준 갈고리의 경우 19, 22, 25mm는 12D 연장한다. 그치? 16mm 이하에서는 6D. 스트럭 띠철근 135도 갈고리는 6D. 맞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보기는 제가 좀 틀렸네요, 이거. 자, 표준 갈고리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그것도 있죠? 내면 반지 이름도 있었죠? 3D, 4D, 5D. 3D, 4D, 5D. 자, 주철근은 3D, 4D, 5D인데, 철근 직경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그 띠철근은 16mm 이하에서는 2D까지도 시작되는 거지. 2D부터. 알죠? 그거. 같이 공부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중대진에서 설계 하중편, 풍하중편입니다. 자, 풍하중 산정의 기본 방침이에요. 옳지 않는 거. 자, 풍하중은 이제 주골조 풍하중이 있고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이 있는데 주골조 설계용 풍하중에서는 주골조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지붕 풍하중, 그치? 두 가지가 있지. 수평 풍하중, 지붕 풍하중, 그리고 외장재 설계 풍하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지. 좋습니다. 오케이. 자, 주골조 설계용 수평 풍하중은 풍방향 풍하중, 풍직각 방향 풍하중, 비틀린 풍하중으로 구분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쵸? 좋아요. 설계 풍속 VH는 자, 우리가 KD 값이 뭐야? KD 값이 풍향계수지? 풍향계수 곱하기 KGR 풍속 고도 분포계수, KGT 지연계수, 그 다음에 중요도계수 곱하는 거죠? 4개? 그쵸? 맞죠? 예. 하나, 둘,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빠졌네. 기본풍속 곱해줘야죠. 5개를 곱하는 건데. 자, 그래서 기본풍속에다가 풍량계수, KD, 풍속고도 분포계수, KGR, 지연계수, KGT, 중요도계수, IW를 굽해가지고 산정한다. 맞죠? 이렇게 설계풍속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2분의 1로 VH에 자승을 해가지고 설계풍압을 결정하는 거야. 그죠? 자, 기준 높이는 건축물 지붕의 최고 높이가 아니라 평균 높이. 평균 높이에서 계산한다. 이거죠.
틀린 거는 4번이 틀렸네요. 그치? 네, 4번. 뭐 이 문제는 워낙 제가 풍화중 편도 강조를 했었고, 수업 시간 때 했기 때문에 뭐 쉽게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3번. 뭐 강도 감소 개수인데, 뭐 너무 쉽죠? 포스텐션 얼마야? 0.85. 묵은 콘크리트 휘 모멘트 0.5. 압축 지배 단면인데 나선 철거니까 0.79. 전단 비틀림 0.75. 틀린 거 뭐? 0.65. 이거 틀렸네, 이거. 그치? 네,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런 것들은 바로 넘어갈게요. 너무 이거는 서비스 문제였지. 자, 14번 문제. 자,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체외다 인장 철근의 순 인장 변형률 엡실론 T가 0.005 하나였어. 1대 강도 감소 개수를 구하라. 만약에 이게 압축 지배 단면이면은 0.65가 될 것이고, 인장 지배 단면이면은 0.85가 되겠지. 0.85. 0.75는 지금 전단 쪽에 걸리긴 하는데 0.75로 변화 구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0.75가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아. 값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엡실론 T가 0.0051이면은 변화 구간 단면 같아. 어떻게 했지 우리가? 우리가 강도 감소 개수, 인자 순인장 변형률, 그치? 0.65하고 0.85하고 둘 중에 걸려있죠. 그치? 근데 FI가 400 이하일 때 얼마야? 0.00이죠. 0.005고. 그치? 근데 FY가 400을 초과할 때 이때 엡실론 Y 뭐지? 항복 변형률이야. 항복 변형률의 2.5배야. 근데 이 엡실론 T가 여기에 있을 거냐, 여기에 있을 거냐, 아니면 그 사이에 있을 거냐, 이걸 결정해 줘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정한데 여기만 직선 보관을 한다겠지, 이렇게. 그죠? 근데 인장철근 항복 강도가 500MPa이고 탄성 계수가 200GPa라겠습니다. 그러면 500MPa이면은 지금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지? 그럼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복 변형률과 2.5배 항복 변형률 사이에 얘 값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항복 변형률은 뭡니까? 우리가 응력은 탄성계수 변형률 곱하기 탄성계수잖아요. 그치? 이 응력의 경우에는 FY라고 보고 우리가 변형률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탄성계수를 항복 강도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얼마야? 200GPa였단 말이야. 근데 단위를 일치시켜줘야 되겠지? 200GPa니까 10의 세제곱 해줘야 되겠지. 네, 그리고 500 하게 되면은 2개 빼고 여기 2.5인데 소수점 3개 더 빠지니까 0.1225 되겠지. 얘가 항복 변형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0.002호야 지금.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여기가 0.002호예요. 2.5배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2.5배를 하잖아요. 2.5배를 하게 되면은 있을까요? 2.5 엡실론 Y는 25의 배수는 제곱근은 얼마야? 25의 제곱은 625잖아. 그죠? 예. 625겠지. 0.625. 제가 예전에 거의 30가지 제곱수를 다 외웠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곱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좀 남아있습니다. 0.0065. 자, 우리가 엡실론 T가 얼마라겠지? 0.0051.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거란 말이지. 자, 여기가 우리가 여기가 압축 지배 단면, 인장 지배 단면, 여기가 변화 구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변화 구간에 걸렸다고 지금 초창기에 그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변화 구간에 걸려 있네요. 그러면 이거 구하면 되겠잖아. 요거, 그치? 그래서 얘가 강도 감소 개수는 0.65 플러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공식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FI 400MPa 이하일 때만 대부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0.65 또는 0.70 뭐 이런 것도 있었지. 플러스 0.2에 0.00 뭐였지? 002 빼기 엡실론 y. 그때 강도 감소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0.005죠, 여기가. 그치? 400MPa 이하일 때는 0.005 마이너스 0.002 이게 한국 변형률이지. 예, 그리고 엡실론 t 마이너스 엡실론 y 0.00이지, 이거는. 그치? 뭐 이렇게 공부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걸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얘가 이래야 되는 거야. 원래 공식 자체가 파이 텐션 마이너스 파이 컴프레션 곱하기 이제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하고 싶잖아요, 이걸 여기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고 이만큼 여기 빼고 그거 대비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엡실론 y 2.5배 마이너스 엡실론 y 엡실론 t 마이너스 엡실론 y 이렇게 돼. 이렇게 공식 자체가. 근데 얘가 빼니까 얼마야, 이거는. 이게 0.855 0.65잖아요. 빼니까 0.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0.1라고 그냥 표현을 해 놓은 것 뿐이야.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0.65 플러스 0.2에 곱하기 엡실론 2.5 엡실론 y가 0.00625 마이너스 0.0025 대비 0.005 마이너스 0.0025. 이렇게 계산해주면 나옵니다, 답이. 이게 나오면은 7.888 나옵니다, 888. 예. 계산을 해봐요. 예. 그래갖고 7.9. 0.7888 나와요. 0.7888. 0.7888. 그래서 이게 0.79로 나옵니다. 계산해봐. 네. 이게 좀, 식이 좀 지저분하죠. 이게 딱 0.50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좀, 식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물어봤지. 이걸 우리가 이제 0.005 하나를 딱 주어졌을 때 이게 압축 지배면 그냥 0.65 고르면 되는 거고, 인장 지배였다가 하면 0.85 이게 적용하면 돼. 근데 분명히 이 문제 그렇게 안 됐을 거란 말이지. 꼭 변화 구간에 걸리게끔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변화 구간이니까 그때 변화 구간 내에서의 강도 감소 개수를 구하는 식.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됐지? 좋아요. 근데 계산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은 다 알아도 계산 과정에서 약간 미스를 하게 되면 답이 틀어져 버려. 그죠? 7호인가? 7구인가? 이렇게 헷갈릴 거란 말이지. 일단 1번, 4번 아닐 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반드시 시험이 시간을 꼭 남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런 계산하는 과정은 검산하는 시간을 꼭 가져가야 되겠죠. 그치? 근데 검산도 이 문제를 풀고 바로 검산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고 조금만 있다가 검산해 보면은, 제 3자적 입장에서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다른 문제를 풀다가 시간 딱 빼가지고 검산을 해보는 습관들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겠지. 안 그러면은 그냥 지나치고 가버려요. 이제 다른 문제 풀다가 잊어버리는 거지. 검산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습관을 들여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문제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 수정 개수 문제인데, 이제 보기만 해도 문제가 보기 싫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 풀기 싫습니다, 진짜. 사실 저도 못 풉니다, 이거. 저도 안 외웠거든요, 이거. 예. 잘 찍어야 되겠죠. 근데 찍으면 안 되고. 자, 가장 작은 걸 찾는 겁니다. 반응 수정 개수. 콘크리트 보통 전단비요.
철골 중간 모멘트 골조, 합성 보통 전단벽, 철근 콘크리트 보통 전단벽. 근데 이건 내력벽 시스템,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 이중 골조 시스템, 건물 골조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스템도 다 다르고 그 시스템에 나와 있는 그도 다 달라. 근데 지금 보통 중간 모멘트 하나 있고 보통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중 골조 시스템이라든지 건물 골조 시스템은 2개 이상의 그 횡력 저항 요소가 지금 같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철골 중간 모멘트 골조는 이제 오로지 얘 그냥 보호 기둥만 있는 거고, 그렇지? 얘는 보호 기둥과 이제 전단벽이라는 개념이 이제 따라가는 거고. 그래 따지고 보면은 제 생각은 이제 제가 반응 수행계에서 공부를 안 했어.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아마 이 문제는 이 둘 중에 보기 1, 2번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안 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조금 감각이 좀 있는 게 좋겠다. 이 반응 수행 개수 그거 50 몇 가지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요령인 거고요. 이제 문제를 이제 쉽게 풀어야 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내력벽 시스템, 모멘트 골조 시스템, 그 다음에 이중 골조 시스템, 순서대로 갈까? 건물 골조 시스템. 이중 골조 시스템. 지금 이게 나와 있잖아. 그치? 자, 우리가 내력벽 시스템 5개가 있죠. 6개가 있죠. RC 특수 전단벽이 있고, RC 보통 전단벽이 있지. 그리고 뭐, 철근 보강 조적 구조가 있고, 또 무보강 조적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재 다이아프레임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반응 수정 계수가 얼마? 5, 4?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만 따지고 보자고요. 자, 모멘트 골조 시스템에서는 철골과 합성 또는 RC가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RC 또는 합성에서 특수 또는 중간 보통, 특수 모멘트 골조, 중간 모멘트 골조, 보통 모멘트 골조. 그리고 그 철골에서, 그러니까 강제 철골에서 특수 모멘트 골조, 중간 모멘트 골조, 보통 모멘트 골조가 달라요. RC하고 합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6, 5, 3이야. 6, 5, 3. 8, 5, 3, 8, 5, 3. 8, 5, 3입니다. 좀, 이런 건 좀, 이 정도는 외워줘야지. 8, 5, 3. 그리고 얘가 8, 좀 낮습니다. 4.5, 낮아야지 딱 좋은데, 얘가 3.5로 좀 높아요, 얘는 또. 예. 참, 아리까리하죠. 이게 얘보다 얘가 좀 낮으면은, 얘가 이렇게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3.5입니다, 이게. 네, 좀 헷갈리지,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 골조 방식에서 RC 특수 전단, RC 보통 전단, 이게 있고 합성 특수 전단. 이걸 이렇게 할까 그냥? 똑같이 RC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또 합성하고 똑같고 여기에서 이제 특수하고 보통으로 나눠집니다. 예. 건물 골조 시스템이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 그래서 얘가 6이고 이게 6이고 얘가 5예요. 6, 5. 헷갈리지? 예. 자, 그리고 이중골조에서 이제 이렇게 좀 나눠지죠. 이중골조에서는 RC하고 합성은 똑같아. 그래도 이것만 해도 참 규칙성이 나오죠. 예. RC하고 합성은 똑같고
자, 특수. 여기엔 중간이 있죠. 보통. 네, 이렇게 있고, 그래서 76,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특수 중간으로 나눠야 되겠어. 특수 중간. 특수 이중골조, 중간 이중골조. 특수에서 RC 또는 합성에, RC 또는 합성, 합성 특수, 합성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중골조 시스템은 특수 모멘트, 특수 이중골조, 특수 모멘트 골조를 갖고 이중골조 방식, 중간 모멘트 골조랑 이중골조 방식이 또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RC 또는 합성에 대한 특수로 또 나눠지고, RC 또는 합성에 대한 보통은 나눠집니다. 중간 모멘트 골조도 마찬가지, RC나 합성에 대한 특수, RC나 합성에 대한 보통은 나눠집니다. 요렇게. 76. 중간 모멘트 골조 같은 이제 구조긴 한데, 특수 구조냐, 중간 구조냐에 따라서 얘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지. 작습니다. 6점. 작겠지. 5점. 요렇게 좀 공부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철골을 안 씁니까? 철골 구조만 단독으로 된 건 없습니다. 보통 철골, 가세가 같이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금 특수 전단 뭐 이런 것들만 지금 다 RC 특수, 합성 특수, 뭐 철골 특수, 뭐 이런 것만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리가 공부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우란 말은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보통 전단벽이 4.5입니다. 예. 모멘트 중간 골조, 모멘트 중간 골조, 모멘트 중간 모멘트 골조가 5입니다. 이게 5. 보통 전단벽이 5죠. 보통 전단벽. 이중골조 시스템, 이중골조 시스템, 특수 모멘트 골조를 갖고 있는 이중골조 시스템의 합성 보통 전단 6이네요. 6. 건물 골조 시스템, 건물 골조 시스템의 보통 전단벽 5입니다. 예. 그래서 낮은 거는 1번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해결해야 되겠지.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만 좀 공부하십시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메모를 해놓으시면 자꾸 보세요. 자꾸 보시면은요 외워집니다. 이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16번. 자, 재료역학 문제인데 구조역학 편에서. 자, 보기와 같이 지금 단순보가 있는데, 폭이 B고 높이가 H인 단면을 갖고 있는 단순 지지보가 있습니다. B고 H라 그래요. 단면이 B고 높이가 H. 이 구조가 있는데, 이 지금 도심축의 축하 중 P, 도심축에 지금 P가 작용하고 있지. 이렇게 양쪽으로 P가 있고, 스팬 중앙에 집중하 중 P가 또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P가. 그때 스팬 L의 보의 춤의 5배, 이 L이 보의 춤 H의 5배, OH1라고 할 때 보 단면에 작용하는, 여기에 작용하는 최대 인장 응력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지? 이 철근들이 있는 이쪽 부분. 그치? 예. 일단 첫 번째 축하 중에 의한 거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휘응력에 의한 인장 응력이 발생하겠지? 단면에 작용하는 인장 응력이. 축하 중이란 거는 단면적 대비 힘이잖아요. 예. 휘응력은 뭐야? 단면 계수 대비 모멘트 맥시멈이야. 그치? 휘응력은, 그쵸? 맥시멈 값은. 이건 뭐지? BH분의, 예, 단면율 BH니까, BH. 대비, 전체적인 힘 대비, 면적 대비, 집중하중 P 나오지.
이건 계산해 봐야 되겠지. 자, 이거는 단면계수 6분의 BH의 제곱. 단순보 집중하중일 때 모멘트는 4분의 PL. 뭐 계산해 주면 되겠지. 4분의 PL, 4분의 PL, 6분의 BH의 제곱이니까 역수로 바꿔주게 되면 BH의 6.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얼마야? 근데 L이란 놈이 OH라 그랬죠? OH. 그쵸? 자, 그러면은, 숫자 빼주고, 5 곱하기 6에 pH. 4분의 BH의 제곱. 이게 되지, 이렇게. 그치? 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야? 5, 6, 30, 4, 7, 28, 4, 5, 20. 7.5네? 7.5에 H 하나 사라지고 BH분의 P. 이거잖아요. 그치? 가지고 이거하고 요 두 개를 합치면 되겠지. 그치? 최대 인장 응력이니까, 작용하는 최대 인장 응력이니까. 따라서, 축가중에 의한 거, 힘응력에 의한 걸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는 응력, 축가중에 대한 응력이고, 이거는 밴딩에 대한, 여기는 텐션, 그치? 텐션, 힘응력, 응력, 인장 응력. 그래서, 시그마 T 플러스 힘응력 두 개를 같이 더해주게 되면 되겠죠. BH의 P 7.5 BH 대비 P. BHP가 똑같으니까 숫자만 더해주면 되겠네. 그치? 8.5 BH분의 P. 정답이 이게 나왔습니다. 8.5 BH분의 P. 8.5 BH분의 P.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까? 3번. 여기에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아마 2번을 선택하는 분들이 좀 있었겠지. 왜? 우리가 맨날 이것만 공부했으니까. 이 휘뭉력에 의한 인장응력만 작용하는 인장응력. 최대 인장응력. 그치? 단면계수 대비 최대 힘 모멘트. 이것만 우리가 옛날에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응? 사실 이거는 너무 간단하긴 한데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여기에서도 지금 이 부재를 땡겨가는 인장력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재는 늘어지려는 인장응력이 발생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걸 놓치면은 답이 2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됐지? 예.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칫. 예. 자, 17번. 자, 설계하중에 대한 시공하중 편인데, 이거 지금 새로 나왔지? 자, 건축물 설계하중의 시공하중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풍하중 외에 시공 중 충격 또는 시공 오차에 의한 최소 수평 방향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맞아요. 시공 오차, 수평 응력 고려해야 됩니다. 시공 중에 발생하는. 특히 시공 중에가 위험합니다. 물론 수직력에 대해서는요, 뭐, 보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꽤 많은데, 수평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수평력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경각심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예. 좀 떨어져요. 그래서 수평 영향력 고려해야 된다. 콘크리트 단위 중량은 보통 콘크리트는 24, 묵은 콘크리트는 23, 경량 콘크리트 A종, B종 있지? 1종, 2종. 그거에 따라서 뭐 20, 17 이렇게 나눠지지. 거푸집 무게는 400kg입니다. 400kg. 400kg니까 0.4 kN.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을 이제 수직으로 작용하는 우리가 단위 중량, 고정하중으로, 시공 고정하중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들은 다 시공 고정하중입니다. 시공 고정하중. 자, 단층 또는 다층에 연속된 건축물에서 하중의 제압 패턴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하중의 제압 패턴. 국부적으로 뭐 하중이 많이 쌓일 수도 있고, 덜 쌓일 수도 있고, 바람이 이쪽에서 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칠 수도 있고, 그렇지? 예. 사람이 한 곳에 몰려가지고 일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팀 단위로. 그것들도 사람이 일하는 것도 다 작업 하중이니까, 그렇지? 고려해라. 자, 완전히 경화되지 않는 콘크리트와 같이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건축 구조물 자체 무게. 건축 구조물 자체 무게. 이거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무게란 말이야. 구조물의 시공 중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우리가 고정하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설계하중 편에서 이 고정하중이란 건 뭐지? 연직하중으로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란 말이야. 지속적으로. 구조물 생애 주기 동안. 그치? 다시 말하면 고정하중은 계속 제하는 거야.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거푸진 무게 등. 아까 우리 거푸진 무게가 시공 고정하중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직하중은 시곡 작업하중, 작업하중은 활하중입니다. 얘는 활하중이에요. 그래서 라이브로드예요. 고정하중이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중은 시공 고정하중이라는 종류인데, 작업하중은 시공 활하중이란 거는 이거예요. 작업자 하중, 첫 번째 있고, 두 번째가 적재 자중하중. 이 적재라는 거는 자재 같은 거를 이제 보통 적재를 해놓거든요. 거푸집 위에다가 이제 뭐 합판이라든지 뭐 철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얘네들은 이제 배근은 해놓고 합판은 다 쓰고 다시 철거를 해버리면 끝이야.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치? 그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경량 작업하중이라고, 뭐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뭐 타설 하는 장비들, 뭐 철근 좀 이렇게 자르는 장비들, 뭐 이런 소규모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하중, 시공 작업 활하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몇 가지 종류가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설명드리기는 조금 너무 오바고,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시공 작업 하중이 아니라 시공 고정 하중이다. 시공 고정 하중이다. 작업 하중은 활하중 개념으로서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고정 하중이다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가 새로 나왔습니다. 자, 아마 26년도에는 홍수 하중이 한번 나오겠습니다. 홍수 하중. 왜? 요즘에 홍수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올여름 비가 장마철에는 뭐 그럭저럭 내려왔죠. 근데 뭐 이번에 뭐 속초 막 강원도 막 강릉이었지? 강릉이었나? 속초였나? 강릉 이번에 가뭄 나와가지고 막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가 안 오다가 이제 가을 장마라게 해가지고 비가 엄청 나왔잖아요. 뭐 이틀 걸 하루 막 비가 왔으니까. 그만큼 비 피해도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국부적으로. 그래서 아마 홍수 하중이 한번 시험이 나올 겁니다. 나와야 되고. 자, 문제 18번입니다. 하중 제한계획 설계법의 강구조 설계에서 관계 단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모두 고른 거. 자, 조밀 단면, 뭐 세장 단면,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조밀 단면 컴팩트 하죠. 컴팩트. 좌굴이 없지, 얘네들은. 조밀하니까. 그쵸? 폭두께비가 상당히 작은 거지. 조밀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국부자굴이 없을 거고, 탄성 영역을 넘어서 소속 영역까지, 극한까지 치달아서 항복을 하겠지. 그치? 파단하겠죠. 그래서 플랜지나 외부에 국부자굴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 소송 상태까지 도달해서 나중에 파괴가 되더라. 조밀 단면은. 오케이. 세장판 단면. 주로 소송 범위 내 국부자굴이 발생한다 했는데, 소송 범위는 이미 탄성 영역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치? 세장 단면은 탄성 영역을 도달하기도 전에 미리 좌굴에 의한 파괴가 발생을 해버리지. 그래서 탄성 영역 하에서 부재가 좌굴을 합니다. 탄성 영역 하에서. 일단 니은번이 틀렸죠. 니은번 있는 거는 제외해버리면 이것밖에 제외가 안 되네요. 1번하고. 그러면은 2번, 4번 중에 답이 하나 있는데. 자, 조밀 단면 부지의 모든 외부나 플랜지는 조밀판 요소에 대한 폭두개비 한계값. 람다 P 이상해야 된다. 자, 조밀 단면에서의
조밀 단면의 그 폭두개비 한계값이 소성 한계 그 폭두개비 한계값의 그 이하에 됩니다. 이하여야지만이 완전 소성 상태를 도달해도 국부자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틀렸지? 이상이 되겠으니까. 그치? 자, 비조밀 단면은 국부자굴이 발생하기 전에 압축 요소의 항복 응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국부자굴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 번이네요. 문제 2. 보기 2번이 정답. 맞죠? 왜 우리 서울시 이런 문제도 많이 옛날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회전각. 그리고 이게, 저기 강도, 항복 강도. 그러니까 우리가 휭 강도인데, 극한까지, 소성 한계 영역까지, 탄성 영역까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재료가 가다가 항복을 여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항복을 여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항복을 쭉 가고, 소성 단면 지나서 이렇게 계속 변형을 하면서도,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항복하는 경우가 있고, 그치? 예. 이런 것들이 이거 조밀 단면이지. 조밀 단면. 이게 세장 단면이고, 예, 세장 단면. 이게 이제 비조밀 단면인데, 뭐 비조밀 단면이 뭐 세장 단면하고 뭐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예, 좀 이렇게 구분한다면 이렇게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탄성 영역을 넘어와서 이제 이렇게 국부자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탄성 영역 하에서 세장 단면으로서 이제 비조밀 단면들이 이제 항복을 국부자굴에 항복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조밀 단면 같은 경우에는 소성 한계 영역까지 도달했다가 이제 항복을 하더라. 정답은 2번이었죠? 자, 19번 문제. 이거는 내진 설계에 나오는 이제 그 시간 예력 해석법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는데, 건축물 내진 설계할 때 활용되는 설계 지진파에 대한 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 값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시간 예력 해석은 지반 조건에 상응하는 지반 운동 계력을 최소한 몇 개? 3개를 하라겠지. 최소한 3개. 최소한 3개를 했을 때, 3개의 지반 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최대 응답을 하고, 7개를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 평균 응답을 한다. 일단 37. 요거밖에 없네. 2번 정답. 한번 봐볼까요? 여기 또. 설계 대상 구조물이 위치한 집안의 조건이 고려된 부지의 응답 해석을 통해 지진동을 산정할 경우, 말 어렵습니다. 최소 응답 스펙트럼 가속도는 설계 응답 스펙트럼의 1.3배에 해당되는 몇 프로? 80%야, 이게. 그리고, 이게 80%고요. 다만 부지 응답 해석으로 구해진 지진파의 평균 스펙트럼의 최대값이 설계 대상 구조물의 기본 진동 주기의 0.2배 또는 1.5배 사이에 해당될 때, 해당된 구간 밖에 위치할 때, 그때 스펙트럼 가속도는 응답의 1.3배에 대해서 90% 한다는 거야. 90%. 이 어려운 말이 구조 기준에 있습니다. 예. 너무 어렵죠. 예. 이거 말고도요, 90% 있고요, 110%도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조금 오버긴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구조 기술사가 아니잖아. 그죠? 예. 아무튼 80% 90%입니다. 어려운 말. 근데 우리가 뭐 3개에 대해서 최대 응답, 7개에 대해서 평균 응답, 요거는 공부 많이 하셨지? 예. 자, 마지막 문제. 자, 문제의 문제입니다. 이런 정전구조물이죠? 정전구조물인데, 캔틸레버형 라멘이죠. 캔틸레버형 라멘. 이 라멘이 있는데, A단에서 발생하는 수평 변이를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얘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요, 이 시스템계, 그러니까 실제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 실제 하중에 대해서 작용하는 모멘트, 라지 M, 그리고 이거를 가상일법이나
또는 뭐 단위 하중에 관련된 단위 하중에 의한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단위 하중을 1을 적용해 가지고 가상일법을 적용하고 그 가상 에너지를 통해서 이 변이를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위 하중에 의한 모멘트가 발생하겠지. 이 두 개를 곱해 적분을 해 뭘로? dx로. 근데 얘가 2i분의 1이 이제 상수로 튀어나가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런 라멘이라든지 이런 부정전 구조물 찾는 그 변이를 찾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설계 하중은 지금 오메가가 붙어 있죠. 오메가가. 그쵸? 뭐 반력 같은 거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메가가 있으면은 지금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A이고 여기서부터 A까지 길이가 총 A잖아요. A. 그러면은 하중이 여기에서 지금 오메가 A만큼 작용하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단위 하중을 우리가 이제 설계 하중, 진짜 설계 하중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A단에서부터 모멘트를 잡고 X미터만큼 가겠지. 뭐 이게 B단에서 그럴까요? 이게 B단에서 X미터만큼 간다고 봤을 때 이때 실제 이 오메가 A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중을 우리가 M1이라고 그러고 근데 얘는 지금 보부재고 얘는 기둥부재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부재 2i, 강성은 일정하다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얘도 2i고 얘도 2i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강성 일체하지는 않습니다. 보부재하고 이제 기둥부재가. 근데 여기서는 일체한다고 했으니까. 2i로 일체하고. 그래서 얘를 x미터만큼. 그러니까 이 부재가 지금 하중을 누르니까 이렇게 여기서 등분포 하중을 누르니까 얘가 이렇게 거꾸라지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모멘트를 잡고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 기둥부재로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이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변이하고 요렇게 변이해서 원래 당초에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만큼의 수직 변이, 요만큼의 수평 변이가 발생하겠지. 람다 H, 람다 V가 발생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수직 변이를 구할 때, 수평 변이를 구할 때 이 가상일법을 통해서 단위하중법을 이용해 가지고 적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풀어봅시다. 어려워도. 그래서 이 x미터만큼의 또 x미터만큼의 일단 이렇게 잡아주고 이 지점에서 걸리는 모멘트 그리고 여기서부터 걸리는 이 모멘트를 각각 계산해가지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단위 하중에 대한 모멘트를 각각 구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돼. 그래서 두 개를 따지고 볼까? 이렇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오메가 A라고 봤을 때, 여기 단면에서부터 x미터만큼, 이걸 우리가 M1이라고 그러고, 여기 단면에서 여기까지 x미터만큼, 이걸 우리가 M2라고 할까요? 라지 M2. 그리고 이제 수평 변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얘가 지금 안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쳐질 거 아니야? 그치? 앞으로 튀어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 하중, 그 변형이 발생하는 그 부위랑 동일하게 하중을 부과를 합니다. 1이라는 하중, 단위 하중 1을. 그러면 여기 반력이 1이 발생하겠지. 원래 이게 없던 거니까 이게 1이 또 발생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힘에 의한 여기 단부, 여기 지점에서 모멘트, x미터의 모멘트, 이걸 M1이라고 그러고, 이 지점에서 똑같이 잡아야 돼.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x미터 모멘트, 이거를 우리가 M2라고 합시다. 그래서 M1과 M2를, M1과 소물 M을 곱하고 dx로 적분을 해가지고 탄성계수, 단면이체 모멘트를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하나 플러스 이제 요거 M2에 대해서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하는 거는 이제 여기가 0에서 시작하고 여기가 A로 끝나니까, 그치? 또 0에서 시작하고 A로 끝나니까, 그치? 이 x미터만큼이 A만큼이겠죠, 총? dx에 대해서 0부터 A까지 탄성계수 단면이체 모멘트 대비 1. 이겁니다.
이것만 풀어주면 돼요, 결국은. 응? 자, 모멘트 1부터 구해봐야 되지. 총 작용하는 힘이 W 오메가 A이고, 떨어진 거리가 X미터만큼인데,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지. 실질적인 하중은 지금 등분포 하중이니까. 요만큼의 등분포 하중 작용하겠지. 요만큼의 등분포 하중. 힘의 크기는 오메가고, 떨어진 거리는 X미터만큼. 작용하는 힘의 위치는 여기에서, 합력의 위치는 여기에서. 그치? 그래서, 어렵습니다. M1이라는 놈은, 오메가 X 곱하기 2분의 X겠죠? 힘 곱하기 거리. M1이라는 놈은 1kN이 예를 들어서 작용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니까 이거는 지금 수직거리가 없지. 수직거리가. 그러니까 M1은 얼마야? 0이야. 0. 그치? 없잖아, 거리가. 그쵸? 그리고 M2를 구하면 되겠지? M2. M2라는 놈은. 자, 지금 여기 하중이, 지금 합력의 위치 하중이 여기죠. 지금 이 부분이죠. 전체 하중이 작용하니까. 합력의 위치가 여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전체 힘의 크기는 오메가 A일 거고, 떨어진 거리는 2분의 A겠지. 2분의 A. 그치? 예. 그래서 오메가 A가 힘의 크기고, 떨어진 거리가 2분의 A. 요 힘이, 합력의 위치, 이 힘이 X미터만큼이잖아. 그치? 예. X미터만큼. 근데 이게 이제 2분의 X미터만큼. 근데 얘를 우리는 지금 얘가 이렇게 좀 누르고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 여기도 마찬가지 반시계 방향 적용하겠죠? 그래서 이게 다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마이너스 값, 뭐 마이너스 값, 뭐 마이너스 값. M2, 스몰 M2. 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지금 단위 하중 1kg가 있다고 보고 떨어지는 거리는 뭐 1 곱하면 뭐 똑같이 1이니까 그냥 X미터만큼이겠죠? 마이너스 X미터만큼.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럼 다 구했잖아요. 적분 구간은 어차피 0에서 A에 똑같을 거고, 그래서 따라서 이 식을 그대로 갖고 가면은 일단 2i 대비 분의 1은 공통이니까 빼주고 2i 분의 1 자, 이거 각각 구하면 되겠죠. 어차피 얘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0 나와버리니까 뭐 구할 필요도 없겠네. 이거 없애버려. 필요 없어, 이거.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M2. 자, M2가 2분의 오메가 A의 제곱 곱하기 2분의 X. 아, 그냥 X지, X. 2분의 X가 아니라 X. 이걸 왜 X? 네. 2분의 X. 힘 곱하기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여기서 떨어진 거리니까 2분의 A만큼인 그렇죠. 2분의 X죠, 여기가. 2분의 X가 맞죠? X미터가 맞죠? 마이너스 X미터. 아니죠. 2분, 이만큼만 있는 거죠, 이만큼만. 그쵸? 네. 요게 힘이니까. 오메가 A에 대해서 2분의 A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이게 힘 모멘트네요, 그냥. 그리고, 요거. 이제 이것도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고, 이것도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 X를 곱해주게 되면은 dx로 적분. 예. 인티그널 0부터 A까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시 쓸까요? 얘는 탄성계수 대비 단면체 모멘트 대비 1, 인티그널 0부터 A까지 요거 2분의 오메가 A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X미터만큼 또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고 요거를 dx로 적분해주면 되겠어. 그치? 예. 이제 적분만 하면 되겠네. 자, 이거를 지금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좀 쓸게요. 자, 어차피 얘들은 상수니까 그냥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네. 그치? 예. 2i 분의 1, 2분의 오메가 a 제곱 곱하기. 이거 x를 적분하게 되면은 x의 제곱이 떨어지고 이게 2분의 1로 떨어지죠. 되지, 이렇게. 근데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A까지지? 0부터 A까지. 어차피 0 넣어버리면 0이니까 의미가 없고 A만 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2i 오메가 A의 제곱에 2분의 A의 제곱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4-2i 대비 오메가 A의 4제곱. 4-2i 대비 오메가 A의 4제곱. 아우, 힘듭니다. 4-2i 대비 오메가 A의 4제곱. 정답이 4번? 이게 구합니다. 어렵죠? 땀이 납니다. 20번 문제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안 풀었던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 나오겠죠? 이것만 기억해요. 단위 하중에 의한 거. 뭐 그 길이만큼 이제 여기가 이제 L이라고 했을 때 실제 하중에 의한 힘 모멘트가 발생하겠지. 단위 하중에 대한 힘 모멘트 발생하겠지. 그거를 dx에 적분을 하고 단면 2차 모멘트, 탄성계수 뭐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라멘 구조에서의 변이다. 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수평 변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단위 하중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수직 하중을 넣어야겠다면 단위 하중을 이렇게 곱해야 되겠지. 이렇게. 수직 변이. 수직 변이를 구하라겠다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수평 변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변이를 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동일하게 하중을 이제 부여를 해주지, 단위 하중을. 근데 수직 방향을 구하겠다 하면 말이 바뀌어버리지. 이제 여기 안 나오겠죠. 이게. 값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가지고 풀어주면 된다.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됐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7급 문제, 25년 서울시 7급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어려운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보였던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출문제, 또 평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내리자면, 간단하게 총평 내리자면, 변별력이 아예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약간 뭐 그런 형태의 문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한 3문제까지 좀 보였었지. 3문제 정도가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건축구조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 실수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있었는데, 그 문제만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다 하면은 아마 이번 시험에서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결과는, 그죠? 시험의 결과는 내가 잘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3배수, 5배수까지 뭐 뽑겠지만, 시험을 보고 나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좀 시험 결과를 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합격, 불합격 여부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합격을 한 친구들한테는 뭐 추가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 친구들은 또 바로 2차 구술 시험을 준비를 해야 돼요. 면접 시험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좀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 아무튼 이번 시험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